문철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70대 후반,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무거운 정막 속에 잠겨진 상태였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마치 오래된 창고처럼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포기했다. 방 안에는 습기와 세월이 뒤섞인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된 낡은 서류철들이 그의 과거를 웅변하고 있다. 그 서류철들 중 가장 두껍고 가장 많이 손때가 묻은 파일의 제목은 우중 실종 사건 1980X년이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라 장마철에 뒤늦게 합류한 듯 세차게 퍼붓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문철의 귓가에 맴돌았다. 비는 문철에게 항상 죄책감의 메아리였다. 40년 전 그 지독했던 장마철의 기억. 결정적인 증거물을 빗물이 통째로 집어삼킨 날. 문철은 그때 겨우 30대 초반의 열혈 형사였다. 그 사건은 그의 형사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평생의 짐으로 남은 미제 사건이었다. 문철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고 없는 전화는 그의 오랜 후배인 김 반장으로부터 걸려왔다. 퇴직 후 경찰 일선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후배들은 때때로 복잡한 유품 정리건에 대해 그의 옛날 감각을 빌리고 싶어 했다. 이번 건도 그러했다. 동네에 사시던 80대 독거 노인이 고독사하셨습니다. 가족이나 연고자는 전혀 없고요. 정리하다가 좀 특이한 유품이 나와서요. 형사님이 보실 만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문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심장이 거부하는 것을 느꼈다. 다시 타인의 깊은 슬픔과 마주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특이한 유품이라는 말에 형사의 촉이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짐승처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는 빗속을 뚫고 고독사한 남성 정호가 살던 허름한 임대주택으로 향했다. 정호의 방은 죽음이 머문 자리의 냉랭함과 삶의 흔적이 뒤섞인 처참한 공간이었다. 구석에는 낡은 이불이 개켜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약 봉투와 반쯤 먹다 남은 곰탕 그릇이 굳어 있다. 문철은 그 방의 모든 것이 정호의 마지막 고독을 증언하는 것 같아 가슴이 저릿했다. 그는 조용히 유품 정리 봉사를 돕는 젊은 여성 미진 씨 옆에 앉아 정호의 유품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 주름진 양말들, 그리고 그가 평생을 아껴 사용했을 법한 손때 묻은 만년필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맨 위에 습기와 세월에 눌려 봉투 하나가 놓여 있다. 누런 황토색의 낡은 봉투였다. 문철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가볍고 얇았지만 40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봉투의 가장자리에는 흐릿한 연필 글씨로 단 2글자만 적혀져 있다. 혜영에게. 그는 숨을 멈추고 봉투 안을 확인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다. 첫째는 반으로 접혀 쭈글쭈글해진 누렇게 바래버린 흑백 사진 한 장. 둘째는 희미한 잉크로 휘갈겨 쓴 단 한 줄의 쪽지. 문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펼쳤다. 사진 속 여인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다. 머리에는 흰색 리본을 묶고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문철의 눈앞이 번쩍였다. 그의 심장이 통증과 함께 격렬하게 요동쳤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 그는 그 얼굴을 40년 동안 잊은 적이 없었다. 이 사람. K영이. 문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바로 40년 전 문철이 담당했던 우중 실종 사건의 피해자 이혜영이었다. 40년 전 그녀는 신혼 초에 홀연히 사라졌고 남편은 평생 그녀를 찾아 헤맸다는 소문만 남긴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버렸다. 그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나머지 쪽지를 펼쳤다. 종이는 너무 낡아 바스러질 것 같았다. 그 위에는 정호의 굳은 필체로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미안합니다. 문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40년의 시간이 이 작은 봉투에 압축되어 있었다. 정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아내의 사진. 그리고 그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심지어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보지 못한 채 외롭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처절한 마지막 사죄. 아이고, 이 사람아. 문철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정호의 슬픔이었고 혜영의 절망이었으며 무엇보다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40년 치 후회와 죄책감이었다. 만약 그때 단 하나의 증거라도 빗물에 휩쓸리지 않았더라면 정호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철은 정호의 낡은 봉투를 꽉 쥐었다. 봉투가 그의 손 안에서 희미하게 떨렸다. 문철은 그날 이후 정호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고독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40년 전의 비극과 현재의 외면이 합쳐진 또 다른 비극이었다. 문철은 정호가 남긴 메모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다. 정호는 수십 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혜영의 흔적을 쫓았고 마지막 몇 년은 이 낡은 동네에 정착하여 폐지를 줍고 다니며 조용히 살았다. 문철은 정호가 마지막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을 찾아보았다. 2년 전 정호는 혜영이 일했던 공장 근처의 낡은 창고를 언급하며 아내가 혹시 거기 갇혔거나 매장되었을지 모른다고 신고했었다. 문철은 현재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다. 젊은 강력계 팀장인 오 팀장은 문철을 건성으로 대했다. 아, 그 사건이요? 2년 전에 보고서 올라온 거 봤습니다. 그 노인분 실종자 가족이 맞긴 하지만 이미 40년이나 지난 미제 사건이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그냥 참고만 말씀하셨더군요. 저희가 지금 처리할 강력 사건들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근거 없는 40년 전 제보만 갖고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망상 정도로 판단하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오 팀장의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문철의 귀에는 그들의 현실이 정호가 겪었을 고통을 얼마나 쉽게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선언처럼 들렸다. 오 팀장, 문철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40년 미제 사건이라고요? 자네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 작은 봉투 하나로도 느껴지지 않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잊지 않고 온몸이 부서져라 찾아다닌 남편의 마지막 외침을 어떻게 망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소. 그 노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형사들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었나. 문철의 분노는 과거 40년 전 증거를 놓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현재의 냉혹한 시스템에 대한 울분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오 팀장에게 혜영의 사진과 정호의 마지막 쪽지를 던지듯 보여주었다.
이 사진 속 여인은 당시 사건의 피해자요. 그리고 이 노인네는 그 피해자의 남편이었어. 혜영 씨 실종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공장 관리인 최 씨를 자네가 다시 조사했더라면 어쩌면 이 노인은 죽기 전에 아내의 행방을 알았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자네들은 쉽고 편한 길을 택했지. 자네들의 눈에는 이 노인의 고통이 그저 귀찮은 민원에 불과했을 테니. 문철은 테이블을 세게 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등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조리한 진실 앞에 선 한 노형사의 분노로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는 오 팀장에게 냉정한 경고를 남겼다. 나는 내 방식대로 끝을 볼 걸세. 4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그리고 그때 내가 놓쳤던 증거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 불쌍한 두 영혼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걸세. 문철은 정호의 집에서 발견한 낡은 통장을 다시 살펴보았다. 정호는 폐지를 주워 번 돈을 꼬박꼬박 모아왔는데 마지막 몇 년 동안 이상하게도 한 달에 한 번씩 특정 주소지에 소에게 송금을 해왔다는 기록이 눈에 띄었다. 금액은 적었지만 꾸준함은 단순한 기부가 아님을 시사했다. 송금된 주소지를 찾아간 문철은 깜짝 놀랐다. 그곳은 혜영이 실종되기 전 잠시 머물렀던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것은 다름 아닌 작은 공원 묘지였다. 정호는 혜영의 이름을 정확히 몰랐지만 혜영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주소 친척집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주소지 근처에 있는 이 묘지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달 관리비를 보냈던 것이다. 문철은 묘지 관리소 직원에게 혜영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직원은 갸웃거렸다. 이분은 등록된 분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근처에 40년 전쯤에 인명의 유골이 하나 묻힌 적은 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아주 조그마한 묘를 만들어줬죠. 비석도 없이 그냥 표식만 묻었습니다. 신원 미상이지만 외지에서 온 젊은 여자분이라는 말만 돌았습니다. 문철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묘지로 향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 속에 이름 없는 작은 봉분이 외로이 자리하고 있었다. 문철은 정호가 수십 년을 찾아 헤맸던 아내의 마지막 안식처가 바로 이곳임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정호의 유품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황토색 낡은 봉투, 혜영에게라고 적힌 봉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미안합니다. 쪽지와 혜영의 사진. 문철은 봉투의 접착 부분이 세월의 무게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문철은 사진과 쪽지 밑에 무엇인가 얇게 덧대어져 있음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안의 모든 것을 꺼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철의 손에 만져진 것은 얇고 빗물에 한 번 젖었다 마른 듯 얼룩덜룩하지만 여전히 깨끗한 다른 한 장의 종이었다. 그것은 혜영이 실종되던 날 남편 정호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려 했던 그녀의 첫이자 마지막 편지였다. 정호는 40년 동안 이 봉투를 자신의 심장처럼 품고 다녔지만 너무나 소중했기에 혹은 이미 겉면에 적힌 미안합니다가 자신의 마지막 사죄라 생각했기에 봉투를 열어 속의 내용물까지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문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얇은 종이에 희미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혜영의 젊은 글씨체가 새겨져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정호 씨,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아주 먼 곳으로 떠났을 거예요.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나는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 공장 관리인과 관련된 악당들이 나를 협박했어요. 당신의 사업이 망할 것이라고, 당신의 인생이 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나는 그들의 요구대로 떠나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죠. 당신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말했는데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도망치려 했어요. 당신의 깊은 마음을 외면한 채 나 혼자 결정한 이 길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를 찾지 마세요. 정호 씨, 당신은 나를 잊고 밝고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해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당신의 인생에서 나를 완전히 지워주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비록 내 마음은 이대로 당신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겠지만요. 당신을 만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이 못난 아내는 당신이 끝까지 행복하기를 바라요. 부디 나 없이도 잘 살아요. 내 사랑, 혜영 드림. 문철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혜영은 정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정호는 아내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슬픈 엇갈림인가. 40년 동안 이 편지 한 장이 정호의 품속에서 잠들어 있었다니? 문철은 주저앉아 무덤을 어루만졌다. 그는 봉투 속에 미안합니다. 쪽지를 꺼내 들었다. 정호가 마지막에 혜영에게 남긴 단 하나의 사주. 그는 이 두 영혼의 엇갈린 마음을 이제라도 이어줘야만 했다. 혜영 씨, 당신 남편 정호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문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호의 마지막 쪽지를 묘비 대신 세워진 돌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혜영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정호 씨는 당신이 남긴 이 편지를 결국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떠난 남편을 걱정하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자신을 희생했던 그 깊은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남편은 40년 동안 이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간절히 찾아 헤맸습니다. 당신이 그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처절하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문철은 혜영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철은 혜영의 편지를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맑은 바람을 타고 묘지를 감쌌다. 당신을 만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이 문장을 읽을 때 문철은 40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문철은 혜영의 편지를 정호의 마지막 쪽지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두 개의 엇갈린 마음이 40년 만에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두 분 모두. 문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전에 그토록 세차게 내리던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따뜻한 햇빛이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말려주었다.
4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에 비가 마침내 그친 것이다. 문철은 묘지를 떠나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40년 전 사건 때문에 소원해졌던, 거의 10년째 변변한 대화도 하지 못했던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조금은 차가웠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또 무슨 서류 정리 때문에 전화하신 건 아니죠? 문철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해방감의 웃음이었다. 아니, 일 때문이 아니다. 그냥. 문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햇빛을 등지고 서서 말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아빠가 너랑 밥 한 끼 하고 싶구나. 뭐 먹고 싶니?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이라도 괜찮겠니? 딸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의 목소리에서 싸늘함이 사라지고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다. 네, 아버지. 오랜만에 갈비탕 좋아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버지. 문철은 수화기를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정호와 혜영은 비록 세상의 엇갈림 속에서 고독하게 떠나갔지만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결국 문철에게 40년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그의 남은 삶을 다시 가족과 연결해주는 따뜻한 매개체가 되어 주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비에 갇히지 않고 새로 시작된 햇살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마침내 평화로웠다.